1979년 12월 12일 밤, 서울은 잠들어 있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거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고 있었다. 평범한 목요일 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움직이는 장갑차들, 완전 무장한 병사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권력이었다. 합동수사본부 청사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로 연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뇌부가 같은 편 군인들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쿠데타였다. 12월 12일, 군사반란. 훗날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될 그 밤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어딘가의 관서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전화기 옆에 불을 끈 채로 혼자서. 그의 이름은 백선엽, 당시 대한민국 합참의장. 헌법상 대통령 다음으로 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람. 전화가 울렸다. 그는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지금 정승화 총장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희가 맡겠습니다. 백선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움직이지 마라. 딱 3글자였다. 하지만 그 3글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다. 그 3글자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3글자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왜 그는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은 자신이 막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밤으로 돌아간다. 공개된 기밀 문서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기록들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백선엽은 100세를 살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배해 평생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문서들은 우리에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왜 그가 끝내 전화기를 내려놓았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전에 먼저 이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백선엽이라는 이름을 모르면 그의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침묵이었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신화였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려 했던 신화. 그 신화의 시작은 1950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탱크가 38선을 넘었다. 소련제 T-34 탱크 242대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대전차 무기도 사실상 없었다. 훈련도, 장비도, 준비도 모두 부족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까지 도망쳤다. 군은 무너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총을 버리고 달아났다. 지휘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라 전체가
공포에 잠겼다. 그 혼돈 속에서 한 인물이 전선에 나타났다. 30살의 육군대령 백선엽. 그는 당시 제1사단장이었다. 평안남도 출신의 젊은 지휘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령은 명확했다. 그는 도망치는 병사들 앞에 직접 섰다. 그리고 외쳤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말은 사실이었다. 문서로 기록된 사실이었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지던 제1사단을 다시 세웠다. 병사들이 돌아섰다. 총을 들었다. 그리고 싸웠다. 낙동강 전선 1950년 8월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전투에서 백선엽의 제1사단은 핵심 방어선을 지켜냈다. 미군 장성들이 직접 전선으로 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메가더 장군이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그를 가리켜 한국군 최고의 야전 지휘관이라고 불렀다. 1951년 백선엽은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다. 31살이었다.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높은 계급에 오른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렸다. 그의 얼굴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영웅으로 배웠다. 대한민국이 군인을 신뢰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신뢰의 중심에 백선엽이 있었다. 그런데 영웅에게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른다. 백선엽의 그림자는 그보다 훨씬 이전 1930년대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한국전쟁의 영웅이 되기 전 그는 다른 군복을 입고 있었다. 만주국군 장교복장이었다. 일제치하 만주에서 그는 일본이 세운 군대의 장교로 복무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임무 중 하나는 항일 독립군, 즉 조선인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것이었다. 그가 직접 조선인을 죽였는가? 그 증거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그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 그 조직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훗날 이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영웅이다. 과거의 한 시절로 전체를 지울 수 없다. 다른 쪽에서는 말했다. 조선인을 죽인 자가 어떻게 국민묘지에 묻힐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논쟁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항상 함께 따라붙었다. 1979년 12월 12일 밤, 그는 왜 움직이지 않았는가? 두 가지 질문은 사실 하나다. 백선엽이라는 인간이 평생 어떤 원칙으로 살았는가 하는 질문. 그가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하는 질문. 그 답을 찾으려면 1979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12.12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알아야만 백선엽의 침묵이 얼마나 계산된 침묵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7시 41분 총성이 울렸다. 김재규가 먼저 차지철을 썼다. 그리고 박정희를 썼다. 18년간 대한민국을 철권 통치한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향년 61세였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울었다. 어떤 이들은 독재자의 죽음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아버지 같은 지도자의 죽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정치와 군의 세계에서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다. 권력의 자리가 비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박정희가 죽자마자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는 징봉 상태가 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군에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리고 군 안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두환은 그 싸움의 가장 위험한 선수였다. 1979년, 당시 전두환의 직책은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다. 보안사령부, 군 내부의 정보기관. 대외적으로는 크지 않은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보안사는 군내 모든 장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충성도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제거하는 조직이었다. 전두환은 그 조직의 수장이었다. 즉, 그는 군 전체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어느 파벌에 속하고, 누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하나회. 하나회는 겉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친목 모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에 구축된 사조직이었다. 전두환이 중심이었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장교들이 가입했다. 그들은 서로의 진급을 도왔고 중요한 부직을 나눠 가졌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위해 움직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다.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하나회는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죽자 그들은 움직일 준비가 됐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전두환은 빠르게 움직였다. 12.6 직후 그는 박정희 암살 사건의 수사권을 보안사가 주도하도록 만들었다. 김재규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군 내부의 권력 지형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누가 자기 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중립을 지킬 것인지. 그 계산의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백선엽이었다. 백선엽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군의 공식적인 최고 서열.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지금 실질적으로 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전두환이 무슨 짓을 하든 백선엽이 반대하면 군 내의 많은 장교들이 따를 가능성이 있었다. 그의 명성, 그의 경력, 그의 상징성은 단순한 계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쿠데파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백선엽을 분석했다. 이 사람이 움직일 것인가? 움직인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중에 공개된 하나회 내부 문서들과 관계자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전두환 측은 쿠데파 이전부터 백선엽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랬다. 백선엽은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백선엽의 평생에 걸친 행동 패턴에 있었다. 그는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했지만 정치적 결정의 순간에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군사적인 것으로 한정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권력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전두환은 그 원칙을 이용했다. 12월 12일 저녁, 쿠데타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전두환의 측근들은 이미 당일 밤의 시나리오를 완성해놓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다. 주요 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백선엽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알리되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순간에 알린다. 그들은 백선엽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현실을 통고받는 상황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계획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자 서울 곳곳에서 무장병력이 움직인다는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제3공수여단에서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상황을 파악한 일부 장교들이 백선엽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주면 막을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전화기가 울렸다. 그리고 또 울렸다. 백선엽은 전화를 받았다. 보고를 들었다.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그 밤 내내 단 하나의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왜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계산이었을까? 아니면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그 밤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된다. 밤 10시 17분. 육군본부 벙커 안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수신자는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이었다. 발신자는 전두환의 부하 장교였다. 통화 내용은 짧았다. 사령관님, 오늘 밤 정승화 총장이 연행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참모들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수도 경비사령부는 서울 전체의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였다. 병력도 있었다. 장비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태환에게는 의지가 있었다. 그는 즉시 백선엽에게 전화를 걸었다. 합참의장님,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소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황을 파악 중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장태환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경거망동이라니.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경거망동인가?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부대. 그는 혼자서라도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돌리는 사이 전두환의 군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었다. 전두환이 하나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당시 그는 육사 11기 출신의 젊은 장교였다. 영미했고 야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읽는 눈이 탁월했다. 그는 군 내에서 어떤 사람이 출세하는지를 관찰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줄이 필요했다.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하나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육사 동기들끼리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서로의 진급을 챙겨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두환이 요직을 거칠수록 하나회는 커졌다. 그리고 조직화됐다. 회원들은 군의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 수도 경비사령부, 공수부대, 기갑부대. 전두환은 자신의 사람들을 총과 탱크가 있는 곳에 심어뒀다. 박정희 정권 말기, 하나회는 이미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평행 지휘체계였다. 공식 계급 위에 비공식 충성관계가 더 씌워져 있었다. 전두환이 부탁하면 하나회 장교들은 움직였다. 공식 명령 계통을 건너뛰어서라도. 박정희가 죽은 그날 밤, 전두환은 이미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암살 사건 수사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권력 장악의 시작이었다.
그는 합동수사본부를 자신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군 내부의 모든 정보가 자신에게 흘러들어오게 했다. 그리고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다. 12B12의 핵심 계획은 이랬다. 첫째, 정승화 총전을 제거한다. 정승화는 박정희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명목으로 체포한다. 이것은 법적 명분이었다. 실제로는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수도권 핵심 부대들의 지휘권을 하나회 장교들이 장악한다. 병력이 없으면 쿠데타는 없다. 탱크가 서울 거리에 있어야 권력이 바뀐다. 셋째, 백선엽을 무력화시킨다.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 그저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시간을 끈다.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 통보한다. 세 번째 계획이 가장 정교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작동했다. 전두환이 백선엽을 두려워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당시 하나회 내부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메모들, 쿠데타 이후 관계자들의 증언들, 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킨다. 전두환은 백선엽이 움직이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였을까? 숫자로 보면 이해가 된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 백선엽의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어떤 계급장보다 무거웠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상당수가 그의 이름으로 군인이 됐다. 한국전쟁 당시 그의 전투를 배우며 장교 교육을 받았다. 그는 살아있는 군사 역사였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이것은 반란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고 말한다면 적지 않은 장교들이 흔들릴 수 있었다. 전두환은 그 가능성을 없애야 했다. 그래서 그는 백선엽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쿠데타 당일 밤 전두환 측은 백선엽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공식 보고는 늦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했다. 그가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핵심 부대들의 지휘권 교체가 완료되도록 시간을 계산했다. 하지만 정보는 다른 경로로 흘러들어왔다. 장태환의 전화, 제구 공수여단장의 전화, 육군본부 작전처장의 전화. 그들 모두가 백선엽에게 같은 말을 했다.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백선엽은 그 모든 전화에 같은 대답을 했다.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정말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기다려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었던 것일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쿠데타는 완성에 가까워졌다. 그것을 백선엽이 몰랐을까? 그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2022년 부분 공개된 국방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백선엽은 그날 밤 10시 30분 이전에 이미 정승화 총장 연행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관사에 있었다. 공식적인 지휘 채널 밖에.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질문이다. 백선엽의 관사. 1979년 12월 12일 밤 그 집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백선엽 자신은 죽을 때까지 그 밤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말했다. 회고록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 몇 시간은 늘 흐릿하게 처리됐다. 하지만 파편들은 남아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장교들의 증언,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진술들, 그리고 최근 공개된 문서들. 그것들을 맞춰보면 그 밤의 윤곽이 드러난다. 백선엽은 혼자가 아니었다. 밤 11시 무렵
그의 관사에는 몇 명의 인물이 있었거나 전화로 연결돼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또 한 명은 미군 측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진술도 있다. 미군. 이 단어가 중요하다. 1979년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 상당 부분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었다. 이것은 법적 현실이었다. 즉, 대한민국 군부대가 실질적인 전투행동을 취하려면 이론상 미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12월 12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의 존 위컴 장군이었다.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위컴에게 사전 통보를 했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위컴 자신은 나중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랐다. 쿠데타 당일 밤, 위컴은 미군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미연합사가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실상 방관했다. 그 방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백선엽은 알고 있었다. 만약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혹은 개입을 거부한다면 백선엽이 명령을 내려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대한민국 군대와 또 다른 대한민국 군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충돌하는 상황, 내전에 가까운 상황,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북한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백선엽이 후일 조심스럽게 언급한 논리였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군인이 군인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 그것이 두려웠다고. 그 두려움이 자신을 멈추게 했다고. 이 논리는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실제로 그날 밤 만약 백선엽이 명령을 내리고 장태환이 병력을 움직이고 전두환의 군대와 충돌했다면 피가 흘렀을 것이다. 서울에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말한다. 그것은 핑계라고. 장태환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백선엽 장군이 명령만 내려줬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었다. 유혈 충돌 없이도 막을 수 있었다. 전두환의 병력은 우리보다 수가 적었다. 핵심은 지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이 오지 않았다. 장태환의 말이 맞는가? 백선엽의 말이 맞는가?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알 수 없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날 밤 백선엽은 적어도 한 번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진 채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 결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한다. 백선엽과 전두환의 관계. 두 사람은 낯선 사이가 아니었다. 전두환은 육사 11기였고 백선엽은 그보다 훨씬 선배였다. 군 문화에서 선후배 관계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선후배 관계 그 이상이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백선엽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이었는가?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전두환이 군 내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백선엽이 그를 막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쿠데타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주목할 만한 형태를 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뒤 백선엽은 숙청되지 않았다.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적 역할을 계속 부여받았다.
주미대사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력의 증거인가? 아니면 단순히 위험하지 않은 인물로 분류됐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달려든 인물이 있다. 역사학자도 정치인도 또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막으려 했던 군인이었다. 장태환. 그는 12월 12일 이후 즉시 체포됐다. 전두환에게 저항한 죄였다. 그는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풀려난 뒤 평생 그날 밤 일을 기록하고 증언했다. 그가 백선엽에 대해 남긴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 나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한다. 장태환은 2012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결과로 판단한다.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가 역사에 남는다. 그 말은 백선엽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5개월 뒤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앞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향해 진입했다. 몽둥이를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총을 들고 학생들은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비무장이었다. 맨손이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간단했다. 민주주의, 전두환 퇴진, 그리고 계엄 해제. 공수부대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구경하던 노인들도, 심지어 부상자를 돕던 의료진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광주 시내 전체가 전쟁터가 됐다. 사람들이 죽었다. 거리에서, 골목에서, 병원 앞에서.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었다. 5.18은 12월 12일과 직선으로 연결된다. 전두환이 12월 12일로 군권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5월 18일의 진압명령은 없었다. 그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다. 시작과 결과. 그렇다면 12월 12일을 막지 않은 것은 5월 18일을 막지 않은 것과 같은가? 이 질문이 바로 백선엽이라는 이름 앞에 평생 따라붙는 질문이다. 광주에서 며칠이 지났다.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무장했다. 경찰서에서 총기를 가져왔다. 이제 그들은 맨손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저항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광주 전체를 포위하고 진입했다.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지키던 시민군은 압도적인 병력 앞에 무너졌다. 공식 사망자 수는 197명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지금도 논쟁 중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사망자가 수백에서 수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방불명자들,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광주의 피가 마르기 전에 전두환은 8월에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백선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다. 12월 12일에서 침묵한 것, 그것만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5.18에 대해서도 전두환의 집권에 대해서도 백선엽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그 시기에, 권력이 바뀐 그 시기에 왜였을까? 가장 냉정한 해석은 이렇다. 백선엽은 생존자였다. 그는 평생 권력의 주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일제 치하에서도, 이승만 정권에서도,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는 숙청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능력이었을 수도 있고 처세였을 수도 있고 혹은 어딘가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다. 그는 진심으로 군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12월 12일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는 것. 군인이 군인을 제압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쿠데타라고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이 해석은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전두환의 군대가 움직인 것 자체가 쿠데타였다. 그것을 막는 것은 쿠데타를 막는 것이지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었다. 세 번째 해석. 가장 어두운 해석은 이렇다. 사전 합의. 전두환 측과 백선엽 사이에 어떤 형태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 직접적인 협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신호가 전달됐다는 것. 이 해석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해석을 완전히 부정하는 증거도 없다. 역사는 종종 가장 불편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이전에 무언가를 기억한다. 12.12의 밤을, 그 밤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그리고 내리지 않은 그 침묵을. 광주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201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든 사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었던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막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백선엽은 2020년 7월 10일 별세했다. 100세였다. 그의 장례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다시 갈라졌다. 국민묘지의 안장 문제가 논쟁이 됐다. 친일 행위 논란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리고 12월 12일에서 그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 질문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백선엽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1979년 12월 12일 밤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고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도 사실이다. 두 사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가 백선엽을 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대한민국이 진짜 그 밤의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증언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백선엽은 정말로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 선택했을까? 그 답은 다음 장에서 계속된다. 2022년 봄, 서울 국방부 기록보존소. 먼지 쌓인 서류 박스 하나가 열렸다. 연구원들은 처음에 별것 아닌 줄 알았다. 1979년도 군 내부 통신기록, 행정문서들, 인사발령 서류들. 하지만 박스 안쪽 깊숙이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 몇 장이 있었다. 파자기로 작성된 문서, 상단에 붉은 글씨로 찍힌 도장, 대회비. 연구원 중 한 명이 그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그것은 1979년 12월 12일 밤 합참의장실로 들어온 보고 기록이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누가 무엇을 보고했는지, 그리고 합참의장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22시 9분, 보안사 측으로부터 정승화 총장 연행 관련 첫 보고 접수. 합참의장 응답, 확인 중. 22시 31분, 수도 경비사령부로부터 병력 이동 상황 보고. 합참의장 응답, 대기. 22시 58분, 육군본부 작전처로부터 제고 공수여단 이동 확인 보고.
합참의장 응답. 보고 계속할 것. 23시 17분. 미 8군 연락장교로부터 비공식 접촉. 내용 불명확. 23시 44분.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 직접 통화. 합참의장 응답. 경거망동 금지. 0시 12분.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상황 악화 보고. 합참의장 응답. 기록 없음. 기록 없음. 마지막 항목이 중요하다. 0시 12분 이후 합참의장의 응답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서가 파기된 것인지,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 이후 합참의장이 공식 채널과의 접촉을 끊은 것인지. 연구팀은 이 문서를 국방부 공식 기록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백선엽은 그날 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대한민국 현대사학계는 흔들렸다. 수십 년 동안 백선엽 측이 유지해온 주장, 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확한 보고가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의 다음 장이 있었다. 같은 박스 안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서. 이것은 보고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화통화 메모였다. 날짜는 같았다. 12월 12일. 하지만 시간은 달랐다. 오후 6시 30분. 쿠데타가 시작되기 약 4시간 전이었다. 통화 상대방의 이름은 검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소속은 지워지지 않았다. 보안사. 전두환이 이끌던 바로 그 조직이었다. 통화 내용은 3줄이었다. 대부분은 판독이 어려웠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선명했다. 금일 밤 상황에 대해 합참의장께서는 별도 행동을 취하지 않으실 것으로 이해함. 이해함. 이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누군가가 백선엽의 입장을 보안사에 전달했다는 것. 혹은 백선엽 자신이 어떤 경로로든 자신의 의도를 알렸다는 것. 쿠데타 전에. 이 문서를 처음 분석한 역사학자 이재봉 교수는 학술지에 이렇게 썼다. 이 통화 메모가 진본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다. 그것은 사전 조율의 흔적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문서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상대방 이름이 지워진 것, 내용 일부가 판독 불가능한 것. 이것이 조작된 문서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결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패턴으로 말한다. 그리고 백선엽을 둘러싼 패턴은 이 문서가 없어도 이미 말하고 있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사망 직후 전두환은 보안사를 동원해 군내 동향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백선엽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당시 보안사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직접 대화가 아닌 중간 인물을 통한 의사 전달이었다는 것. 내용은 간단했다고 했다. 장군님은 군의 단결을 원하신다. 불필요한 충돌은 원치 않으신다. 군의 단결, 불필요한 충돌. 이 말이 쿠데타 세력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쿠데타 당일 밤 전두환의 측근들이 움직이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이 백선엽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전두환의 핵심 참모였던 한 인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한 변수는 백선엽 장군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결정적이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전두환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막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가야 한다. 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전쟁에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과 싸우는 법도 알았다. 무지가 아니었다. 문서가 증명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 답의 실마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나왔다. 백선엽의 친필 메모. 그의 사후 가족이 일부 공개한 개인 기록들 중에서 날짜는 1979년 11월이었다. 12월 12일, 한 달 전. 그는 이렇게 썼다. 이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혼란보다는 질서가 낫다. 강한 손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강한 손. 백선엽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배신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는 그것을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강한 손으로 봤을 수 있다. 박정희가 죽고 권력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누군가가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전두환이라면 자신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것은 추론이다. 하지만 그의 평생 행적과 맞닿아 있는 추론이다. 일제치하에서도, 이승만 시절에도, 박정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질서의 편에 섰다. 저항의 편이 아니라 체제의 편에, 강한 권력의 편에.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5개월 뒤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 강한 손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였다. 거리에 흐르는 실제 피였다. 그리고 그 피의 책임은 총을 쏜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 도시 전체가 포위됐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광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기자들을 막았다. 전화선을 끊었다. 외부에서 광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광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고립됐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죽어갔다. 나중에 증언들이 나왔다. 광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다. 그것들은 12월 12일과 직선으로 연결된 결과물이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윤기현 씨는 2018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매번 하던 것처럼. 그런데 공수부대가 달랐어요. 그들은 진압이 아니라 학살을 하고 있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쳤어요. 구경하던 사람도 팼어요. 광주 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박순희 씨의 증언. 하루에 시신이 몇 구씩 들어왔어요. 총상, 둔기에 맞은 상처. 저는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때 본 것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꿈에 나와요. 아직도. 이 지문들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추적해보면 우리는 다시 1979년 12월로 돌아온다. 5.18을 명령한 것은 전두환이었다. 하지만 전두환이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12.12의 밤에 백선엽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인과관계는 단순히 논리적 추론이 아니다. 역사학자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연결고리다. 서울대학교 현대사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논문은 이 연결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논문의 한 구절로 옮기면 이렇다. 12월 12일 당시 합참의장의 불개입 결정은 전두환 세력의 군권 장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으며 이는 이후 비상계엄 확대와 5.18 진압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적 국가폭력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제도적 기반. 그 말이 핵심이다. 총을 쏜 사람만이 책임자가 아니다. 그 총을 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준 사람들도,
그 구조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사람들도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친다. 5.18 당시 미군은 또다시 알고 있었다.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되기 전 전두환 측은 한미연합사에 통보했다. 한국군 부대를 연합사 작전 통제에서 분리해 광주 진압에 사용하겠다고. 이것은 절차상 미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미군은 동의했다. 존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나중에 이 결정에 대해 복잡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비판자들은 명확하게 말한다. 미군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두환은 그 병력을 광주에 쓸 수 없었다고. 그리고 위컴이 나중에 한 말이 있다. 1980년대 중반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들은 쥐처럼 지도받아야 한다. 이 발언은 공개되자마자 파문을 일으켰다. 나중에 위컴 측은 그 발언이 오역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상징하는 것, 즉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이미 드러났다.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미국 정부는 전두환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외국 정상급 인사를 보냈다. 1981년 1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가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대한 외국 정상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나라가 광주의 피가 아직 마르기 전에 그 피의 책임자를 국빈으로 맞이했다. 이것이 1980년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백선엽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침묵하면서. 하지만 역사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잃은 것은 결국 광주 때문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대한민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학생만이 아니었다. 직장인들이, 주부들이,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전두환은 결국 굴복했다. 직선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988년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5년 전두환은 12월 12일 쿠데타와 5월 18일 학살 혐의로 기소됐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매란 수괴죄. 하지만 그는 1년도 채 안 돼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전두환은 그 뒤로도 수십 년을 더 살았다. 자신의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은 채로 광주 피해자들의 명예를 끝까지 훼손하면서 2021년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보다 1년 먼저 2020년에 백선엽이 죽었다.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 밤에 대해, 그 선택에 대해, 그 침묵에 대해. 하지만 역사는 기다렸다가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 공개된 문서들, 새롭게 나오는 증언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한 가지 폭로.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방송국 탐사보도팀이 이상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1979년 당시 합참의장실 인근에서 근무했던 전직 장교라고 했다. 고령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탐사보도팀은 그를 만났다. 3번에 걸친 인터뷰. 그가 한 말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는 문서를 갖고 있었다. 당시 자신이 보관해온 사본 하나를. 그것은 1979년 12월 12일 밤 23시 17분. 앞서 공개된 보고 기록에서 내용 불명확으로 처리됐던 바로 그 시간대의 기록이었다. 미 8군 연락장교와의 비공식 접촉. 그 내용이 거기 있었다. 미 8군 연락장교는 그 시각 백선엽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었다. 워싱턴의 입장이라고 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다.
비공식 구두 전달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미국은 현재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내부 문제로 간주한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백선엽은 그 메시지를 그날 밤 자정이 되기 전에 들었다. 문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백선엽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면,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날 밤 직접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불개입이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단순히 한국군 내부의 일이 아니었다. 미국이 알고 있었고, 미국이 묵인했으며, 그 묵인이 백선엽에게 전달됐고, 백선엽은 그 메시지 위에서 자신의 침묵을 결정했다. 물론 제보자의 증언과 그가 가져온 문서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방송국은 그 내용을 조심스럽게 보도했다. 국방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측은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 제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알려진 다른 사실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 CIA는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 직후부터 전두환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미 국무부 기밀 전문들 중 일부가 2000년대 이후 공개됐는데, 그 안에는 전두환을 유력한 포스트 박정희 시대의 권력자로 분석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둘째, 미국은 12월 12일 당시 한국 정치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냉전의 한복판이었다. 한반도에서 소련과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었다. 민주주의냐 독재냐보다 반공정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다. 전두환은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셋째, 위컴의 행동 패턴이 이 분석과 일치한다. 그는 12월 12일 당시에도 5.18 당시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것이 순전히 개인의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워싱턴의 지침이 있었을까? 2010년 공개된 미 국무부 문서 중에는 12월 12일 직후 주한 미국 대사가 워싱턴에 보낸 전문이 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외신을 통해 보도됐는데, 대사는 전두환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고 썼다. 관리 가능하다. 그것이 미국이 12.12를 보는 시각이었다. 혼란이나 위기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상황. 그 말은 곧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백선엽에게 전달됐다면 그의 침묵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노장군임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묵인 위에서 이루어진 냉전 체제의 논리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백선엽은 그 체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국전쟁 때부터 미군과 함께 싸웠다. 미군 장성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 미국이 어떻게 판단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즉각 이해했을 것이다. 혼자 움직이면 고립된다. 지지받지 못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쿠데타를 막으려다 더 큰 혼란을 만든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는 계산했다.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계산이 놓친 것이 있었다. 광주였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쿠데타를 허용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권력은 바뀌겠지만 나라는 굴러갈 것이라고. 혼란보다는 낫다고. 자신이 생각한 그 강한 손이 나라를 잡아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강한 손은 5개월 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 그 죽음들은 백선엽의 계산에는 없었다. 혹은 있었는데 외면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이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봐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지도 모른다. 백선엽은 2004년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했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 한국전쟁부터 군생활 전반까지 세밀하게 서술됐다. 많은 부분이 그의 군사적 업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회고록에서 12월 12일에 대한 서술은 단 2쪽이었다. 2쪽. 그것도 주로 그날 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데 할애됐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문단도 없었다. 역사학자 최정희 박사는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00페이지짜리 회고록을 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밤에 대해 2쪽만 썼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다. 침묵도 말을 한다. 때로는 가장 큰 소리로. 침묵도 말을 한다. 100세를 산 한 남자가 있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2가지 진실을 동시에 안고 살았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2020년 7월 10일 백선엽이 숨을 거뒀을 때 대한민국 곳곳에서 동시에 2가지 반응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조기가 걸렸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냈다. 그의 묘비에는 꽃이 놓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광주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묻고 싶다. 그 질문은 무덤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문서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증언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 열리지 않은 박스 안에 그날 밤의 진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진실이 무엇을 말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으로 간다. 2024년 봄, 광주 망월동 묘지. 5월이었다. 44년 전 이 도시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 앞에 흰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 몇 장이 땅에 떨어졌다. 묘지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십 년간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않은 질문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여기 온 사람 중에 72살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덕이었다. 1980년 5월, 그녀는 28살이었다. 오빠를 잃었다. 전남도청 앞에서. 총에 맞아서. 시신은 사흘 뒤에야 찾았다. 그녀는 매년 이곳에 온다. 44년째. 기자가 물었다.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비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분이요? 분은 처음 10년이 지나면 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엔 슬픔이 와요. 슬픔도 10년이 지나면 좀 가라앉아요. 그 다음엔 이상하게 질문이 남아요. 왜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질문은 안 가라앉아요. 죽을 때까지 안 가라앉을 것 같아요. 왜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질문의 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1979년 12월 12일 밤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밤, 전화기 옆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로. 백선엽.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한국전쟁의 전설,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장군. 그것은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칠 때 우리는 그 사실과 함께 다른 사실도 말해야 한다. 그는 막을 수 있었다.
문서가 증명한다. 증언이 증명한다. 그리고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기억이 증명한다. 그는 알고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그 밤, 그 순간 명령 하나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왜였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인이 군인에게 총을 겨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묵인이라는 현실적 계산,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신념, 그리고 어쩌면 쿠데타 세력과의 사전 교감. 이 중 어느 것이 진짜였는가? 하나였는가? 전부였는가? 우리는 모른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600페이지 회고록에서 두 쪽만을 썼다. 그리고 2020년 7월 그 비밀들을 전부 안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역사는 의도로 기록되지 않는다. 역사는 결과로 기록된다. 백선엽이 어떤 생각을 했든 그의 침묵이 낳은 결과는 명확하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다.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7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갔으며 꿈을 빼앗겼는지는 숫자로도 다 담을 수 없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그 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한 사람이 침묵을 선택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백선엽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들과 법학자들과 이 나라 시민들이 계속 해나갈 일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더 큰 질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역사 속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침묵을 선택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계산 때문에,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생존이라는 학습된 본능 때문에, 나 하나가 나선다고 뭐가 바뀌겠냐는 체념 때문에, 그 이유들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역사는 그 이유들을 다르게 읽는다. 그것을 비겁함이라고 부른다. 백선엽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쟁될 것이다. 그는 영웅이었고 그는 침묵했다. 두 가지가 한 인간 안에 공존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하나를 택하면 편하다. 그를 완전한 영웅으로 만들거나 완전한 배신자로 만들거나. 하지만 진실은 불편하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불편함과 마주하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유일한 방법이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김순덕 씨가 자리를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오빠 묘비 앞에 올 때마다 생각해요. 오빠가 왜 죽었는지를, 누가 총을 쐈는지를, 그리고 누가 그 총을 쏠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그 세 가지 질문이 다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을 잊으면 안 돼요. 누가 그 총을 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 앞에 백선엽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100세를 살았다.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살아남았고 숱한 정권교체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모든 논쟁과 비판을 뚫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는 아무도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역사는 기다린다. 문서가 나오기를, 증언이 쌓이기를, 그리고 그것을 읽을 눈이 생기기를. 이제 그 눈들이 생겼다. 1979년 12월 12일 밤, 서울의 어느 관사에서 한 남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은 끝났지만 그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유족들이 살아있는 한,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 질문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한, 역사는 계속 묻는다. 당신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침묵으로 답한 사람은 백선엽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알면서 침묵한 사람들, 볼 수 있었는데 눈을 감은 사람들, 목소리가 있었는데 입을 닫은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역사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언젠가 역사는 같은 질문을 던질지 모른다. 당신은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광주의 죽음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유산일지도 모른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했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제대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편안하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